네, 저는 끈기 있게 일하고 싶은 휴네스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앞에는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끈기 있게 유대인을 연구하는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끈기 있게 탈무드를 연구하는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참 구독자가 잘 안 늡니다. 사실 탈무드라는 주제가 너무 어려운 주제고 일반인들이 관심 있는 주제는 아닌데 두 분 다 이 어려운 주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서 밀고 가시는 것 같아요. 끈기, 근성, 그릿 다 가지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떻게 이렇게 끈기와 근성과 그릿을 다 갖게 되셨나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 먹고 살려면 사실은 막 콩스트라다무스 예언하셔야죠.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니다. 탈무드 살롱.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고요. 네.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기독교 전통에 없는 그 뿌리인 유대교 전통에서 가져올 만한 좋은 지혜들을 그 유대인 그 랍비들이 수천 년 동안 연구해왔던 그런 지혜들을 한국에 소개하면 나름대로 뭐 국가 발전이라든지 좋은 문화들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지 이걸 가지고 돈이 되겠다, 돈을 벌겠다 그런 거는 좀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아직은 그런 시장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안에 지금 그릿 끈기와 또 성장 마인드셋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키워서 사회도 발전이 되고 나 개인도 좀 도움이 되고. 베스트셀러 그릿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저자가 이제 엔젤라 더크버스라는 교수인데 그 끈기, 그릿을 기르는 방법으로 이렇게 성장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나 역경이 닥쳐오는데 비관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테드 강연도 엄청 뜨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성장 마인드셋, 나는 한계가 없고 계속 성장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에 비해서 그릿도 높더라. 훨씬 끈기 있게 가더라. 그래서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끈기와 연결돼서 끈기를 이끌어낸다. 그런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게 사실은 오픈 마인드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키 큰 올람 사상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라면 사실은 이 생각은 다 갖고 있는데 특히 그 열린 사회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회,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믿는다는 건 즉 역사의 진보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진보하고 개선돼서 언젠가는 누구나 살기 좋은 세상이 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일의 한 축을 담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이 아주 기본. 저는 이제 끈기하면 유대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BC 586년에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하고 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기까지 250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민족들이 나라를 이루면 보통 1-200년 안에 다 동화되고 사라지거든요. 근데 2500년 이상을 견뎠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다니엘 라핀이라는 랍비를 아주 좋아하는데 아까도 오시자마자 유튜브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구독 눌렀어요. 네네. 그래서 그 랍비의 이야기는 우리가 희망이 있을 때 견딜 힘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사막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그 오아시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완전 다르다는 거죠. 견디는 힘이. 모르는 사람은 가도 끝이 없이 계속 상황만 이어지면 그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다. 지금 나 그 길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견딜 힘이 생긴단 말이죠. 언젠가는 닿으면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희망이 없을 때가 사람들한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희망 자체가 없었어요. 언제 독립될 거라는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깜깜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게 메시아일 수도 있고 메시아가 온 세상, 새하늘 새 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가서 독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정해지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런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인 거죠. 믿음이 있다면 조금 더 견디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표도 있고 또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러니까 이제 그 랍비의 이야기는 이런 알고 있는 것, 아는 것 또는 확신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먼저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중간에 자포자기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려면 확실한 것, 그러니까 모델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이래저래 과정을 거치면 저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어. 저 사람처럼 명예를 얻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길이 주어진다면 그 길을 따라갈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 길에서 어떤 장애물이 생길 때 그걸 이겨내고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아질 거다.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이 그릿은 사실은 헝그리 정신에서 나와요. 비벼서 나오는 이 어려움, 고난, 이걸 통해서 길러진 강인한 정신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많이 겪은 민족이 강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그릿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러설 곳이 없는 것. 그러니까는 고난과 형국의 역사를 지닌 그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생존을 하기 위한 처절한 그 몸부림, 이런 게 어떤 그런 그릿을 만들어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 민족도 정말 어려운 전쟁과 이런 물러설 곳 없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눈에 안 보이는 그릿이 있어요, 사실. 이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중국은 손자병법에 36개가 엄연한 전략의 하나야. 네. 그들은 도망갈 데가 있어. 네.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 목숨 걸고 안 싸워도 네. 도망가서 나중에 힘을 길러서 다시 돌아오면 돼. 네. 근데 한반도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네. 그럼 왜 저기 침입하면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 방법뿐이 없어. 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치열한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평화롭고 풍부한 곳에서는 그릿이 길러지지 않아. 내가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먹을 거 많고 따뜻하고 모든 게 편한 곳에서는 그런 곳에서 문명이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문명의 탄생은 토인비도 얘기했겠지만 뭔가의 도전,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겨내려는 응전을 통해서 문명이 탄생하는 것인데 거기에 아주 적절한 지형이 우리 한반도야. 산악지대에다가 네. 살 수 있는 땅은 30%뿐이 안 되는데 거기서 쫓겨나면 살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자녀 교육하고도 연결되지만 기업이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팀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한테 그게 절박한 목표여야 될 일이 있어. 만약 그거를 달성하지 못하면 네. 우리가 다 같이 네. 직장을 잃을 수뿐이 없다거나 네. 이렇게 갇혔을 적에 뭔가 죽기 살기로 하면서 어떤 집단 그릿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번 위기 같은 경우가 이게 기업들이 그릿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사실은 호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에서 살아나갈 수 있고 이 비상경영 체제를 통해서 오히려 기업의 그 내실과 더불어 전투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지,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하고 뭔가 색다른 창의적인 발상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릿은 결핍된 상황이나 그 도전해오는 환경, 위기 이런 속에서 길러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저는 매틀라이프 회사 그 연구한 결과를 좀 보험회사죠. 토대로 예. 매틀라이프 네네. 그 회사가 오래전에 자기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연구한 바가 있어요. 근데 보험회사들이 에이전트를 고용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에이전트를 고용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많이 탈락을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뭐 몇 개월 만에 그만둔 사람도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또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 두 부류를 특징적인 것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왜 이 사람들은 성공하고 이 그렇죠. 사람들은 망하지? 예, 예. 예. 드랍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만둔 사람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따져가다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공통된 특징이 뭘까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영어로 옵티미즘, 낙관주의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장애물이 있을 때 잘 견디더라. 낙천주의가 아니라 낙관주의죠. 그러니까 낙천주의는 말 그대로 성질 자체가 낙천주의인 사람이 있고, 낙관주의는 관점이 낙관주의인 거예요. 네. 잘 될 것이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고 시각을 그렇게 보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면 쉽게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고
그걸 꾸준히 해나가는 힘이 생기는데 비관적인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해보면 힘들면 아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 일은 이 일에서는 돈을 못 벌 것 같아. 뭐 자기 스스로 이렇게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남 탓을 하겠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사실 어디 가도 성공이 쉽진 않아요. 그렇죠. 힘든 과정을 겪고 나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돼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좀 참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낙관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라핀 아까 그 랍비가 제안하는 것은 감사일기 쓰기. 그러니까 하루에 5분 정도 투자해서 펜과 종이에다가 1번부터 5번까지 번호를 매겨가지고 자기가 감사할 일을 하루에 5가지씩을 쓴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중복이 돼도 상관없어요. 항상 이렇게 5가지 정도 쓰는 연습을 한 달만 해보래요. 한 달만 해보면 자기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감사할지 이런 태도가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도 자기를 보고 힘을 얻고 에너지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고 해요. 그런 긍정적인 힘을 갖게 되면 일할 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절박한 환경에 빠질 수도 있지만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것을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미래를 좀 밝게 보는 시각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할 만한 일을 하루에 5개씩 씀으로써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거, 이런 거 중요해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는 어떤 경쟁사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하는 일, 내가 갖고 있는 단점, 허물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요. 특히 한국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네. 어디 나가서 실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잘못 보이지 않고 뭐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더 고치지? 체면이 중요한 사회라서. 네. 예. 하여튼 그런 쪽의 문화가 짓누르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끌어올려. 그러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에 봐도 성적을 올리려고 그러면 내가 부족한 과목을 공부를 해. 근데 그게 유대인들은 자기가 잘하는 거라고 부족한 과목은 하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들한테는 학교에서 그 성적이나 석차를 매기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탤런트를 찾아내서 그 분야에서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그 분야가 약한데 이걸 어떻게 고치냐면 하루에 5개 감사할 수 있는 거 위에 나는 이거를 한번 추천하고 싶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일, 네. 내가 하면서 열정을 바쳐서 아깝지 않은 일을 크고 작은 거 관계없이 그게 거창한 하드가 아니래도 돼.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에 5번씩 쓰는 거야. 나한테 요새 부딪힌 일 중에서 내가 뭐를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개선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키워야 될 목표는 뭐지? 내가 보라는 못 느끼는 뭐지? 그거를 감사 5개 위에 그거를 한 5개씩 썼으면 좋겠어요. 나의 장점 일기도 쓰죠.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게 사람을 자기 스스로를 체면을 걸어서 바꾸는 거야. 내가 이런 분야는 잘하는구나. 네네.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찾아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는 일자리였어요. 네네. 일자리를 구하는데 코로나19가 이 판도 바꿀 거야. 네. 지금 다 재택근무를 하잖아. 그렇죠. 우리 여태까지는 재택근무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위에서 네. 상사가 이렇게 사실은 감시체계와 네.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이런 걸로 조직을 이끌어갔는데 네. 이제 재택근무를 했는데 같이 모여서 일할 때보다 생산성이 그리 크게 떨어지지 않더라. 네. 이거를 잘 살리면 효과적이겠구나 하면은 이제는 일자리에서 프리랜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내덕구로 묶는 시스템이 나올 겁니다. 굳이 한 장소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해나가는데 재택근무, 프리랜서, 기획하는 사람들의 역할 분담이 되면서 이제는 어떠한 기업의 물리적인 형태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앞으로는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나 전문가 위주의 스페셜리스트로 갈 적에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일거리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거리에 종사를 해야 될지가 중요해지는데 그거는 자기의 장점과 자기가 잘하는 거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조직에 몸을 담고 있어도 그거를 항상 생각해서 조직에서 일하는 것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업무를 맡는 거지.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그리고
그리고 윗사람이 그 사람의 특성을 봐가지고 업무 조정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부하를 키워내는 거예요. 모자라면 그 사람을 교육기관에 보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직장을 그만둬도 그걸 가지고 일거리로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조직을 위해서도 중요한 인재로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우리 사회나 개인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 또 하나 이제 그 교수님이 서두에 경쟁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회가 경쟁,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협동과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전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전제로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자원이 희소하다. 네. 희소한 자원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차지하려고 하면 당연히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반대로 생각해요. 네네. 자원은 무한하다. 오. 그래서 그런 전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로 뭐 굳이 경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풍부한 자원을 나눠주는 게 더 낫죠. 없으면 서로 싸우려고 하지만 풍부한데 싸울 일은 없죠. 오히려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무한한 자원 갖다가 대신 갖다 줘갖고 장애인이나 힘든 사람들은 그 자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무한해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갖다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방식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영과 육체로 나눠져 있는데 이건 영혼의 경제의 원칙이라고 해요. 밑에 그 세상의 원칙은 경제 원칙은 약간 유한하기 때문에 이런 걸 바탕으로 경제 원칙들이 세워지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한 차원 더 높은 영적인 경제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무한하다. 그래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출발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릿이라는 측면에서도 서로 돕는다면 훨씬 견디기 쉬워요.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좀 그 모티브, 근원들을, 뿌리들을 이해한다면 우리도 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단순히 견제라가 아니라 이런 풍부한 자원을 같이 나눴을 때 그 사람이 견디는 힘이 더 세진다 이 말이죠. 나도 김 대표 의견에 100%가 아니고 200% 찬성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릿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개인이 키워야 될 근성이나 끈기로 생각해요. 미국에서 나오는 개념들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개인. 예. 그래서 자기개발이라는 그런 단어가 유행하기도 했는데 그게 자기개발이 아니라 우리 개발이 돼. 오, 그러니까 야 새로운 컨셉. 예. 그릿이 개인의 그릿에서만 멈추면 안 되고 이게 우리의 그릿이 돼야 돼. 그러니까는 집단 결집력이 생겨야 돼. 그 집단에서 집단 지성이 우러나고 집단 추진력이 생기고 공동체에 서로 도와주는 형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페이팔 마피아입니다. 네. 제가 페이팔 마피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시간이 가더라도 미국에서 왜 페이팔 마피아가 그렇게 유명하냐면 페이팔이라는 기업체가 사실은 유대인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회사인데 이걸 성공적으로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베이에 15억 달러 주고 팔고 그 돈을 이제 그 창업주들이 이렇게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또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이거를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서 대부분 다 성공을 시켜. 그 성공도 그냥 성공이 아니고 자산가치 10억 달러 이상에 되는 회사를 자그마치 7개나 창출해 그들이. 근데 그 과정에 너무나도 그들의 결집력이 세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니까 하는 짓이 마피아 같다고 해서 그거를 페이팔 마피아라고 언론이 명명한 거야. 그들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떤 그릿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창업을 한다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세계를 개선시킬 수 있고 나의 살아가는 목적이 창업을 통해서 이제 지연되는 건데 이 7개 기업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냐면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 스페이스X 그 다음에 그 리드 호프만의 그 링크드인, 그 다음에 스티브 채널 비롯한 세 사람이 만든 유튜브, 그 다음에 제러미 스토플먼이 만든 엘프는 우리나라는 모르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유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sak스의 야모, 그 다음에 피터 틸의 펠러티어 같은 것들이 다 10억 달러가 넘는 회사들인데 이걸 그 페이팔 식구들이 만든 거예요. 네. 이 과정을 보면 이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창립된 것부터 재밌어요. 여기에 서로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시 나오는데
맥스 레브친이라는 친구가 그 피터 틸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피터 틸이라는 그 강사가 하는 얘기와 그 사람한테 그 호기심이 생겨서 이 학생이 피터 틸을 찾아가.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창업을 하려 한다 하니까는 이 피터 틸이라는 선생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그거 나하고 같이 해보지 않을래? 근데 이게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이상한 거야. 학생이 상담하러 왔는데 선생이 그거 나하고 해보자.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그렇지 않아. 네. 유대인들은 항상 뭘 하면은 같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혼자의 힘보다는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할 적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할 때보다 둘이 만나서 2배로 늘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일이라는 힘이 4배가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둘이 이제 마음이 맞아서 그 창업을 같이 해요. 그런데 처음에 가져온 아이디어 가지고는 성공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간에 몇 번 바꿔요. 아이템을. 그러니까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네. 그 과정에서 그 탄생한 게 이제 페이팔이에요.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은 거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 둘이 과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회원들을 모집하는 방법에 있어서 회원 가입하면 막 현찰을 줘. 그럼 저쪽에서는 더 많은 돈을 줘. 그러니까 과당 경쟁을 하다 보면 둘이 힘들어. 그래서 나중에 둘이 만나요. 그래서 야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 같이 하자. 아하. 그래서 거기서 또 가치가 이루어져. 네. 그 가치가 누구냐면 바로 앨런 머스크야. 그러니까 맥스 레비친하고 피터 틸이 하나를 만들었는데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쪽에서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둘이 심하게 경쟁하다가 같이 만나서 만든 게 페이팔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요 이제 직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공적으로 매각을 한 다음에 자기 지분만큼 그 돈을 나눠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7개의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즉 유대인들은 이런 같이 한다라는 같이 모여서 힘을 합친다는 것 때문에 이게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일종의 창업 생태계가 된 거예요. 그들한테는. 그러니까는 서로가 필요에 의한 협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뭔가를 같이 하는 게 당연한 문화. 그러니까 개인의 그릇이 아니라 집단의 그릇을 지향하는 그 가치를 인정하는 그러한 문화를 형성하는 게 우리가 그릇을 개인에 한정시키지 않고 어떠한 공동체나 조직이나 팀이나 이거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야, 근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글쎄 이제 같이 연구해봐야겠지.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탈무드의 정신이 그거야. 탈무드라는 게 이게 같은 질문을 놓고 같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이거를 혼자서 그 과정을 한다고 생각해봐.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변하고 내가 혼자 사유하는 것보다는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나보다 더 큰 강점을 갖고 있는 친구와 같이 하면은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높지. 우리 사실은 탈무드 살롱의 기본 정신이 사실은 이 집단 그릇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야,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비전을 갑자기 선포하고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실은 자녀 교육하고도 연결되는데 요새는 집안에 다 외동아들하고 외동딸뿐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너무 잘 대해줘. 부모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래서 애가 뭐가 불편하다, 뭐가 필요하다 생각하면은 즉시 만족시켜주고 과도하게 만족시켜줘. 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릇이 안 생깁니다. 네. 응? 네. 애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자기도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줘야 돼. 그래서 유대인 부모 같은 경우는 애가 뭐를 사달라고 그런다고 그거를 즉시 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정당한 노력이 들어가서 그거를 습득할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애한테 교육의 일원으로 정한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 마커스 일본의 편도 쉘 끊어서 보낸 거. 그런 게 일종의 역경 교육인데 유대인 엄마들은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애들이 뭐 사달라고 그럴 때도 그걸 직접 사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거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집안일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나 혹은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장사를 할 것인지 이런 과정을 주는 것도 사실은 역경 지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애가 스스로 고생을 해서 자기 힘으로 그거를 성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자기 제품에 대해서 자기가 산 컴퓨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기 노력이 들어가고 자기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은 엄마한테 엄마 컴퓨터 사줘 그러면 200마리 300마리 딱 사줘요. 그럼 잊어버렸어. 안 찾으러 와. 엄마한테 말하면 되는데 뭐 또 사달라고. 그러니까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만들면 이상의 그 만든 것에 자기가 사랑에 빠진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손때가 묻고 자기 노력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쁘게 보여. 네. 고슴도치 네. 고슴도치 새끼 이쁘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게 그 유대인들은 그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가급적 그 아이가 하도록 계속 허용해주고 기다려줘요. 기회를 주고. 그러면 기회를 주고 나서 안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항상 기다려줘요. 그게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 부모가 해야 될 일인데 한국은 그렇게 하면 당장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할아버지의 경제력, 어머니의 정보력 해야지 좋은 대학 간다고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전체 싸움인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아이는 공부만 하면 돼요. 공부만 잘하면 집안에서 왕대접 받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지. 말 그대로 공부만 잘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왜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한 명도 없겠어요. 노벨상 예를 들면 정말 심각한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뭐랄까 아이들을 너무 학벌이나 이런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성장이 안 된 그런 아이들만 길러내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역경을 겪어본 적이 없는 어린이한테는 그런 걸 좀 일부러 줘가기도 하면서 역경을 끈기로 승화시킬 수 있게 계속 또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요즘에는 그 옛날 우리 5, 60대 뭐 5, 60대 분들처럼 어려운 시기를 좀 거친 분들 있잖아요. 보릿고개 혹시 겪어보셨어요? 서울이라 안 겪었죠. 남한에도 대학교 들어가서 외출을 하려는데 입을 셔츠가 그때가 이제 1970년인데 그때는 사실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다 같이 힘들었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이해가 안 갈 거야. 외출을 하려는데 적당히 입을 셔츠가 없어. 그 농민들 같은 경우는 추수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보릿고개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생겼냐면 아직 완전히 익지도 않는 보리를 이렇게 훑습니다. 그거를 불에다가 좀 그슬 넣어. 그리고 그거는 양이 적으니까는 바깥에 나가서 그 죽에다 집어넣을 만한 나무를 캐고 그 다음에 그 나무의 껍질 중에서 연한 부분 소금이라는 게 그런 걸 집어넣어서 그걸 죽을 끓여가지고 그나마 그거라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행복한 거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는 불황하라고 유랑자라고 자기 땅이 없이 돌아다니면서 걸치걸 하면서 얻어먹는 그런 거지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불 하나 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농가에서 딸들을 서울에 있는 식모로 보내. 그러니까 그 당시 서울에서는 보통 먹여주고 재워주고 조금 월급을 줘서 쓰고 시골 농가 입장에서는 먹을 입을 하나 더 온 거야. 그렇죠. 그게 보릿고개거든. 네네.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았어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가구도 아니야. 네. 6.25 전쟁을 겪고 1970년대까지 한 20년 동안은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네네. 지금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은 세대들이 태어나자마자 벌써 어느 정도 국민소득이 돼가지고 특별히 어렵게 살지 않은 세대들한테 교육도 다들 이렇게 따받드는 식의 교육을 받은 그런 아이들한테 끈기를 심어줄 그걸 연습할 기회도 안 준 그런 아이들한테 이런 세대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그릿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걸 소구할 수 있는지 바로 이런 거죠. 난 그거 필요치 않아요. 뭐 이래버리면 끝이거든요. 난 그냥 그달 벌어서 그달 먹을래요. 이렇게 자기 만족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자극을 줄 것인지 그런 자극을 줘야 나중에 목표 설정이 되고 그러면 뭐 그릿을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처음부터 안 되면 쉽지는 않다는 이 말이죠. 끈기라든가 근성은 좀 나중 이야기고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육체적인 어떤 자극을 주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 사고방식으로는 헤쳐나갈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그거를 이렇게 그 결핍이 없이 자란 새거를 새롭게 주입시켜 준다는 거는 사실상 힘들어요. 저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가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유대인들이 하는 그 교육의 방법인 즉시만족이나 과다만족시키지 않고 적정한 아이들한테 역경의 기회도 주고 해서 자녀 교육에 나아보다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개인한테는 역경이 와도 그거를 감사하면서 계속 끈기 있게 밀고 나가야 되고, 개인 그릇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개인의 그릇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그단 공동체, 팀, 조직의 그릇을 같이 키울 수 있는 어떤 협동력. 그러면 저 같은 직장인들 회사에서 지금 잘하고 싶은데 비상경영이라고 돈 안 줘요. 이거 어떻게 하면 끈기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보수를 설득해. 설득이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려워. 우선시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네.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을 갖게 하려면 네.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비전이 안 보이면 어떡하죠? 비전을 안 보이면 만들어내서라도 보여줘야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비전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떠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가기 나름이니까 계획하고 기획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아이디어를 있는 아이디어 없는데 아이디어 짜내고 이런 장애물들을 거쳐가고 올라가고 넘어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조금씩 다가가는 거지. 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부터 뭐 고속도로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쯤은 이해해줘야죠. 다 아시잖아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시장도 잘 형성이 안 되는데 이 시장 형성을 위해서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여튼 어떤 수를 써서라도 길을 찾아야죠.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한 것은 길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길을 못 찾은 거죠. 지금 한 20번 트라이 한 것 같은데 2,000번 2만 번이라도 트라이해서 길을 찾아야죠. 계속해라. 네. 네. 근데 열정이라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 사람이 잘나서보다도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사실 열정이거든요. 나 그거 목숨 걸고 하겠다. 내가 밤낮으로 잠 안 자고 하겠다. 뭐 그런 사람 밀어주고 싶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그렇게 열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렇게 크지 못한 기성세대들한테는 새로운 방법이 제시돼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할 적에 그 스탁 옵션을 준다는 게 바로 그 동기부여를 하는 거거든. 네네. 회사가 크면은 네가 같이 큰다. 이런 인센티브인데 그거는 사실은 요새 조직에서 많이 합니다. 스톡옵션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과급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조직이 이뤄내는 성과에 따라서 급여나 보너스를 차등 지급하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시스템으로 엮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그 조직원들끼리 어떠한 그 동력을 키우던 형제나 이런 거는 이런 정신무장을 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조직의 리더들이 그 조직원을 키우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장 같은 경우는 우선 팀원들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그 업무 분장을 그 사람의 그 특성에 맞춰서 잘 나눠줘야 되고, 직원을 뽑을 때도 그거를 잘 파악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조직에 들어와서 어떤 그 협력적인 그 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유의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를 그 직원 채용법을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원들한테 어떤 교육의 기회가 왔을 적에 그거를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되거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자기 팀이 바쁘기 때문에 이 엄중하고 힘든 시기에 직원을 하나 뽑아서 교육을 보내? 이거 사실 대부분의 팀장들이 그렇게 반겨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직이 크려면, 인재를 키우려면 그거를 감수해야 돼. 그리고 그게 그 팀장과 그 팀의 피해만 봐서는 안 되고, 예를 큰 틀에서 조직의 오너는 그런 거를 어떻게 원활하게 직원들을 키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회사가 해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분야를 같이 생각을 해요. 인재를 키워줘야 돼. 그 인재가 설사 조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나중에 시간이 적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껏 공부시켰더니 사표 내고 나가서 다른 직장에 간다거나 자기 일을 하더라. 그 교육에 들어간 비용만큼 회사가 손했다 라는 사고방식으로 임하면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비록 우리 회사가 은근히
가치를 획득하지 못했더라도 사회의 인재를 키워서 환원시켰다는 의미에서 다 같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아량 정도는 있어야 돼요. 말씀하신 걸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은 조직 내에서는 적절한 보상 체계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계속 밀고 나가서 성공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사람들이 끝까지 밀고 나간다. 두 번째는 조직 내에서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실패에 대한 안전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실패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봐. 용감하게. 실패하면 안 된다. 이거 내가 문책당할 수도 있고 겁이 나서 그냥 주어진 것만 하게 되잖아요. 그렇고 세 번째는 조직 리더들이 이 조직원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협력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또 어떻게 해야 그릿을 갖고 끝까지 근성 있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혹시 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야근이 끝나면 나가서 술 한잔 같이 해. 그거 꼰대 문화 아니에요? 혹시? 몰라, 나는 옛날 사람이 돼서 그런지 우리는 그렇게 해서 팀워크.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인 방식으로 하면 네. 공부하는 거예요. 네. 공부하면 인생에 대한 가치, 일에 대한 가치, 사람에 대한 가치, 관계에 대한 가치 좀 더 깊이 알게 되거든요. 네. 가치를 깊이 알게 되면 될수록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놓치기 싫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더 견딜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공부하라고 토라 공부하라고 이렇게 닥달하는 것이 단순히 뭐 하나님만 잘 알고 신앙 좋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삶에서의 그런 가치들을 알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치 있게 뭔가 일하는 사람도 다르거든요. 품위도 있고 거기에 쏟는 열정도 다르고 남다르고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는 일,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독서 클럽을 만든다든지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서 사람들의 어떤 교양 수준이라든가 이걸 높여주면 뭔가 달라도 다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공부하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 독서를 해가지고 생산성이라든가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헤어샵인데 그 프랜차이즈예요. 거기 사장님이 이런 걸 알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모여서 책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 프랜차이즈에 모든 있는 사람들이 책 항상 읽게 하고 책 토론하고 하니까 일단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지니까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적어졌대요. 네네. 예. 조직과 함께 성장하니까. 그렇죠. 네. 예. 늘 그걸 이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말씀하신 걸 정리해보면 조직의 분위기,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코리안 탈무드 다음 4부에서는 공부, 배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우리가 평생 하면서 삶의 중심에 놓고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예, 요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구독, 댓글로 마음 표시해 주시면 다음 편에 학습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시다. 탈무드 살롱.